네,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만 이 정치권의 총선 시기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9년 총선 정치권 총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네 분의 말씀 드리면서 2019년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또 이용호 의원, 염경석 위원장, 이경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근에 그 정치권의 화두라면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1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 하고 지난해 이제 합의를 하긴 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게 순탄하게 1월까지 맞춰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제 눈으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예, 그 각 당은 셈법들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은 현재 선거제도가 무조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단정해도 다름이 아닌 것들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표가 거의 매 총선마다 50% 가까이 사표가 발생했고 지난 총선만 해도 50.3%의 사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없는 거죠. 내 표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표성이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례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삶의 궤적 자체가 기득권인 사람들이 거의 다 국회의원이 돼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판사, 검사로 퇴직한 사람, 장차관으로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지역을 연고로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 거의 다 그런 분들이죠. 이러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비례성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몇 개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총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따지는 셈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각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셈법 때문에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이럴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부정도 긍정도 않고 정당 안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안들도 안 내놓은 상태로 이제 어정쩡하게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한 10% 중후반대에 머물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한 20% 중반대로 올라가니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핵심 키는 저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을 한번 잡는 것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종일관 중앙선관위에서 제기한 연동형 비례대표 안들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확고한 당론을 정하고 함께 야3당과 함께 하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당론들이 안정해진 상태로 사실 1월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마치기로 이렇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우리에게 맞고 적절하고 올바른 제도인 거라는 측면 하나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다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위적인 측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뤄내려면 뭐 의원 정수 확대 같은 문제 등 돌파해야 될 그런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 당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가 결국은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용호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제도 자체는 합니다. 찬성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조금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든타임을 좀 지나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선거 직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지방선거를 집권 여당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은 다음 선거에서 거의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TK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다음 총선에서 얼마든지 보수당이 다시 이 과반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선거구제로 가야지 그게 가능하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키를 쥐고 있지만 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게 한국당이다. 근데 한국당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당이 제1야당을 우리 다른 당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만 반대한다 그러면 충분히 압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안이든지 무슨 다른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데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착각해서 다음 총선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 이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저는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결국 연관되는 것이 집권 여당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출신제가 계속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소가 되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맥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헌을 해서 제왕제 대통령제를 없애고 분권형으로 가면서 다당제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의사가 각 당에 반영되고 또 지지와 의석이 비례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권력 구조하고 맞물려서 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옳은데 이게 또 개헌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셈법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재 의원님.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풀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정치권이 각 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락에 따라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답은 나와 있고 특히 정치권이 지금 뭐 국회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꼴찌가 국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이 밀당을 좀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들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했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에도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답은 나와 있고 그 답이 뭐냐면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미 A안, B안, C안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가장 어떤 것이 접근하냐 이걸 놓고 각 당이 이제 조율을 하고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저께 소위에서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1월까지는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 사항인데, 예컨대 A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민주당 안이 가장 이거를 지금 쪽에 기울어져 있는 안인 것 같은데, 현재 의원 정수는 300석 그대로 놔두고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미를 하는 겁니다. 200 플러스 100석에서 예, 의석은 놓아두고 이럴 때에는 지역구가 100석 비례대표가 지역구가 200석, 비례대표가 100석. 그러니까 지역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장점은 뭐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지역주의도 극복이 되고. 두 번째 안이 도농 복합 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미한 안인데, 이가 한국당 쪽에 좀 가까운 안이란 말이죠. 이 역시 뭐 의석은 300석 유지를 하는 안이고, 또 지역구를 225석 하고 비례를 75석으로 하는데, 비례가 지금 현재 43석이죠. 47석. 근데 20몇 석 늘어가지고 과연 비례성을 강화한다는데 이게 맞냐. 너무나 비례성이 좀 좁다는 단점이 있고, 이것도 역시 연동형 또는 병립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도시의 100명 이상의 대도시는 뭐 2인 내지 한 5명 정도 이렇게 뽑고, 그 이하는 뭐 지금까지 소선거제 문제는 아닌데, 자유한국당 쪽이고,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소선거제로 가는 그런 안이고, 세 번째 안이 야 3당 쪽에 가까운 안인데요. 소선거구제에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미하는데 의석을 330석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국회 정개특위한테 권고안이 360으로 나와 있는데, 360석은 20%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저항, 반감이 많잖아요. 이거는 10%가 플러스 된 건데, 그래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이거는 지역구 220석 플러스 비례가 110석인 거죠. 그래서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 건데, 역시 지역구 대 비례를 2대1로 해가지고 좀 안배를 갖춘 측면도 있고, 다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의원 정수를 좀 30명 확대하는 것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선거제를 개편해가지고 신뢰도가 있는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국민이 좀 용인을 해야 쥐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뭐 못할 것도 없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답은 세 가지 안 속에 다 있는데, 좀 양보하면은 충분히 국민적 기대에 맞는 안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떤 큰 틀에서 또 당 지도부가 곤경에 빠진다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걸 지금 못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의당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뭐 한 발짝도 사실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경재 의원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정개특위의 그 자문위원단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한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뚫을 수 있는 돌파구, 뭐가 좀 동력이 돼야 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 있는 이제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심상정 특위위원장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BC 안이 아닌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360석으로 늘리는 그 안에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현재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그다음에 비례 의석을 한 100석 정도 이렇게 360명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걸로 하고, 그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않는다. 이게 국민들 정서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야 민주주의는 더 발전을 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는 국회의원들 맨 보니 지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민을 제대로 대변도 못 하는데 국회의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월급은 20% 삭감을 하자는 거죠. 줄이고. 그래서 총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세금은 똑같이 하되 의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새로운 안을 그 자문위원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안이죠. 사실은 획기적인 안입니다. 국회의원 253명인데 지역구로 당선된 분이,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이게 안이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기득권은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요한 비례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 새로운 안을 자문위원이 좀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소위 아까 이게 대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당위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법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자문위원회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국회에서 잘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 준다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보고요.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는 좀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자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를 항상 넘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지금 이때에 그 지난해 12월 15일 날 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 정치적 합의를 이제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나와 있는 이 안, 국민의 여론을 담은 이 안을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최고의 핵심 동력은 저는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유리한지 불리할건지 계산하는데,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자기 자당의 이익, 이해관계만 계속 따져가지고는 한 발짝도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대승적 관점에서 이거를 제도화 시켜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의식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이런 제도는 제도화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야3당과 손을 잡고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일환으로 반드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동력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때 좀 대통령이 좀 한번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정동영 대표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긴 했던데요. 대통령이 이때 뭔가 좀 발언을 해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방안은? 저도 그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야3당 대표가 국회에 노된다고 그래서 농성을 할 때 그 농성을 풀기 직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음성 녹음 촬영까지 해가면서 자기 의사를 전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 또 민주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장들을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침하고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좀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이제 서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탓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 탓하고 이렇게 니 탓만 하면서 공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키워드가 저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번 연말에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어느 한 당이 죽어도 반대를 해서 도저히 진척이 없을 때 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진척시키게 할 수 있는 선진화법 하나 제도거든요. 유치원 3법도 그렇게 처리했듯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112명이에요, 정확히. 자유한국당 성향의 의원들까지 합쳐도 3분의 1이 못 미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하고 개혁진영이 좀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정말 국민들의 여론들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에 있다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서 1994년인가요?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찬성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직도 그 뭐 시간이 없다든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돌파할 수 있는 방안 크게 세 가지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하는 방법,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특히 뭐 집권 여당의 정치적 동력을 심는 방법, 또 국민투표까지 하는 방법 이런 방안들을 패스트트랙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안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을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합의점들이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패스트트랙의 위력이 있는 거죠. 지금 법상으로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한 30% 중후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불리하다 또는 각각 소속의 의원들이 지역구와 관련된 이해관계들의 셈법 속에서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 지금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민주당 책임은 똑같이 비중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선행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금 각 정당이 지난 총선 결과를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한 그 결과를 뭐 신주단지처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낮은데도 엄청난 의석을 확보했잖아. 122석, 123석. 하지만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높았는데 의석이 뭐 38석, 또 정의당도 6석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시뮬레이션을 연동형 비례대표 해보니까는 국민의당이 83석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23석까지 늘어난단 말이죠. 또 민주당, 한국당은 훨씬 낮아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했는데 이걸 갖고 지금 기준 삼아서 반대 찬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미 촛불 이전의 총선이었고 또 정치 환경이 엄청나게 좀 달라진 이 시점에서 왜 과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미래의 선거제도를 재단을 하고 있는지 착각을 빨리 벗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역할인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뭔가 지금 안이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당이 과거 지난 선거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선거제도 개편을 태만해 가지고 엄청난 허진 피를 맞았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이라고 해서 내년 총선 때 이런 걸 즐기고 느슨하게 하다가 매를 맞지 않은 법이 없어요. 엉덩이로 맞을 수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나태, 소통, 불통 또는 뭐 리더십도 없고 민주당이 사실은 3년 차를 맞이했지만 헌 게 없단 말이에요. 전국 어떤 뒷받침이랄지 집권 여당의 어떤 개혁 민생 개혁 법안이랄지 하나도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그냥 즐기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걸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낡은 정치 구도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지금처럼 이렇게 즐기고 느슨히 하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태만히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총선에 또 한국당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는 개혁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책임을 갖고 이끌어야 되고 또 양보할 것 양보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이용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민주당은 아닌데요. 그래서 민주당 편 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관철시키기에는 조금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렇지만 뭐 저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이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민주당 집권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50%를 못 넘는 거예요. 50%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있어야지 과반수 딱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로 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제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봐도 국회의원 칭찬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 이거 찬성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리 당략 플러스 각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건 뭐 의원 정수가 늘려지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적당히 늘려서는 이게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이제 만일 300명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 농촌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우리 농촌은 손해를 봐요. 이제 지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농촌 지역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360명으로 늘리면 좋은데 지금 헌법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200명 이상이면 적어도 300명 사이에 있어야지 300명을 넘어서 360명까지 간다 그래서 위원회 논란이 있다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보시고 또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게 가장 좋은 해법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정말로 파격적인 서로 국민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헌법위원회 소지가 있다 이 주장은 있긴 합니다. 이 주장이 있긴 한데 헌법에 문구적으로 당연히 보면 200명 이상이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7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360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사실은 그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시청자들은 굉장히 관심사인데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권역을 뭐 전국으로 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권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의당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뭐 저희들은 뭐 지역에서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비례성입니다. 이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아까 김광수 의원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스펙, 소위 얘기하면 경력이 관록이 있는 분들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 각 지역에서의 그 정당별로 진출하는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당인 그 정의당이 전라북도 같은 권역에서도 혹시 당선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가 결론부터 말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까지 뭐 우리 지방의회에 거의 뭐 일당 독주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나마 이게 비례의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1명을 비롯해서 7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의회에서도 도의에서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물론 지난 쭉 2000년 이후에 그 민주농당 이후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에서는 2자릿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이제 워낙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선거 구도가 뭐 2강, 1약 뭐 이런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지했다가도 막판에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후에라도 그런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우리 유권자들, 그 전북 도민들께서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거의 50여 년 동안 독점해왔던 지역의 정치 독점의 폐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당제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다당제가 정착되는 거죠. 다당제가 정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 정파 정치 세력 간에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도민들한테 대한 정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측면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도 그런 독점의 폐해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러 가지 무슨 뭐 정파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독점의 폐해가 사라지면 당연히 경쟁의 논리가 도입이 되는 거고 정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고 이러는 것이 한편으로 지역 정치권의 어떤 질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같은 소수 당이지만 당연히 지역 정치권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함께 또 합쳐져야 되는 거고 이래서 지역 정치권이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그래서 서로 이제 협치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지방선거를 지난해 대입을 해보면은 정의당이 13% 득표를 했단 말이죠. 정당 투표가 도의원 선거 때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68%,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이 9.3%. 그래서 그걸 뭐 하나 가늠자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의당 의석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 그게 전제가 되려면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전국으로 묶어놓으면 굳이 뭐 전라북도 사람이 비례로 온다는 가능성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이 소선거 구조로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도농 복합형으로 뭐 중선거 정도에서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한 10% 정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300석이었을 경우에 30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전라북도에 배정을 해주면 권역별로 하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것이죠. 결국 소선구조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되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가 된다면 전라북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누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거에 출전시키느냐, 이 부분 갖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역구로 보면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역비 비례대표다. 그러면 이제 전국을 6개 권역 정도로 나눈다면 당연히 호남권 명부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호남권 현재 국회의원이 28분이에요. 지금 현재 300명 그 정수 제도 내에서. 근데 360명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제 32명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2대1 정도로 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한 6 내지 7명의 비례의원이 명부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아까 2018년 지방선거 득표율대로만 한다면 13%다. 그러면 한석 정도는 충분히 정의당 비례로 당선이 가능하죠. 비례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논의하면서 진짜 핵심 논의가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비례대표 의원이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 정당에서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각 계급, 각 계층 간에 또는 각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그런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지역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더 붙일게요. 비례대표 문제 나왔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역할을 한다고 보고, 교과서적으로 보면 비례대표가 직능별로 대표선을 갖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각 당이 비례대표를 선발할 때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나 지도부와 얼마나 가까운가, 인연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가 많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절반 정도 숫자로 늘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게 이 사람은 나중에 비례대표 몇 번, 환경 전문가 이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뒤늦게 그 당시에 밀실에서 비례대표를 배정하게 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서 그 문제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치개혁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인물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가.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굉장히 이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제도화에서도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후보 선출을 할 때 당연히 당원 총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불투명성 이런 거는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당대표 이 사람을 지지해도 그걸 당원이 받아줬을 때 그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연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아마 유권자가 다 눈여겨보고 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정계 개편 얘기로 좀 그 이야기를 주제를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학재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이제 복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많은 자유한국당 성향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면 좀 위축된 바른미래당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지지율 낮은 민주평화당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혹시 이런 시나리오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벌어지지 않느냐 하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현 시점에서 뭐 재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이영우 의원 옆에 계시지만은 지금 복당 문제로 당내에서 뭐 13일 날 복당 심사를 최종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뭐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도만 갈 것 같고 그래서 몇 명은 개인적인 이탈 현상이 있을 걸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당이 무슨 뭐 이합 집산을 한달지 뭐 분화한달지 또다시 어디 합친달지 그런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너무나 지금 분화된 시기가 너무나 짧고 또 분화될 때 항상 내상이 크게 분화가 됐어요. 감정적인 골이 깊어 있고 그래서 선거 전에 뭐 당이 합종연이하고 합치고 뭐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당 대표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스펙트럼을 갖고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끝난 뒤에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가능하지 선거 앞두고 합종연인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개별적인 몇 사람들 간에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현상이겠고요. 또 크게 보면 원내만 5개 정당인데 이 5당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갈 걸로 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김광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낮은 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당들끼리 뭐 일종의 스몰 텐트, 빅 텐트 뭐 이런 얘기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아마 총선 직전에 각 당의 지지율이나 전국 흐름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정계 개편의 가능성들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대단입니까? 지금의 현재 다당제 체제가 약간의 이합 집산을 하면서 큰 폭으로든 작은 폭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아까 뭐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타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일단 이학재 의원 문제가 있고 이현주 의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아갈수록 회귀 본능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에 소위 예전에 유승민 계 의원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계의 호남 의원들도 어떤 식의 행보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사실은 뭐 정의당 옆에 계시지만 정의당은 꿋꿋하게 가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제3지대의 폭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몰 텐트일 것인가 빅 텐트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이것도 뭐 다른 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친문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총선 직전의 지지율에 따라서 상당하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집권 여당 내에서도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민주평화당도 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그 거대 양당 사이의 제3지대의 폭들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따라서 파괴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거대 양당의 소위 독점적 정치 지배구조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제세력이 정치권에서 다양한 제세력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그런 협의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그건 뭐 당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인물 중심으로 또 각 당의 다양한 정당의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표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뭐 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또 민주당에서 탈당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데 이용호 의원께 조금 그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좀 말씀 여쭙기가 조금 괜찮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 속에서 혹시 이번에도 뭐 복당 신청을 하신 것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하면 좀 유쾌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제가 움직이는 것이 정계 개편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제가 무소속으로 있었던 게 거의 뭐 10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당이 이제 사실상 양분되면서 좀 그 근본적인 정치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고 스스로도 좀 반성해보고 그리고 거취를 정하자라고 오랫동안 머물러 왔는데 우리 이제 지역구의 구민들이 거의 19 정도는 민주당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걸 외면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저는 그냥 순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계 개편 움직임에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바로미터 역할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익을 주시하고 있는 분이 있고 제가 실제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5당 체제가 매우 유동적인 상태다. 물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정의당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당으로서 있는데 평화당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나름대로 바른당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 당으로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은 스스로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도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신하고 변모하는 것은 무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에 또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5당 체제의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2, 3개월 전이 제일 클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컷오프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분출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양이 갖춰지겠지만 짧게는 저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2월 하순 이런 정도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구조, 국민들로부터 이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정당의 탄생 이런 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모색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그 변화할 것인가가 다음 이제 꼭지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사실 전라북도 민심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가 또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국민의당의 그 당시 국민의당이죠.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줬었는데 다음 21대 총선에서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사인데 현재의 민주평화당의 지지율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평화당의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도 아니고 또 어떤 당락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지금 소위 거대 양당 체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사실은 아까 초창기 우리 이경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촛불 혁명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다운 개혁, 나라다운 나라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암초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것은 국회에서 사실은 개혁 입법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개혁 작업들을 법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미흡했던 측면이 집권 여당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소위 짬짬이로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20대 총선에서 이야기했던 거대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서로 이익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께서 뭐 당연히 평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대 양당 사이에 정의당도 존재하고 또 제3의 지대도 존재해서 그 폭들에 따라서 총선 구도는 당연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특별히 봐도 정말 우리 전북 지역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압도적인 14개 단체장 중에서 10명, 그다음에 도의원 39명 중에서 36명 거의 뭐 압승을 해버려요. 좀 기초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압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독선과 오만이고 그다음에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 없는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독점은 반드시 오만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들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중간 평가적인 총선에서 압승을 해본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은 대단히 역동적인 상황들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재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전라북도 경우에도 상당히 높긴 하지만 막상 선거 국면에 진입하면 견제 심리도 상당히 발동이 돼서 이대로 지지율만큼 표가 나오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동의하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다른데요. 지난번 제가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을 때만 해도 호남의 정서는 그 당시 민주당에 정말 회초리를 들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민주당이 밀어줬더니 달라진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호남 그리고 인사나 이런 데서 호남이 오히려 홀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오해와 여러 가지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호남 홀대론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호남의 배려를 좀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비판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갈 때 그러면 이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이 나올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없으면 민주당 이외에 선택할 정당이 대한정당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대선 주자급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여전히 지금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 있는데 한국당의 지지도가 좀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 결집 현상이 생기면 호남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얘기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지지도가 낮아지더라도 수도권에서는 회초리가 나올 수가 있지만 호남에서는 회초리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인사나 예산에서 많이 배려된 호남 정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큰 변화 없이 민주당 중심으로 가지 않나 그런 뭐 그렇게 예상을 뭐 그렇게 해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용호 의원께서 거의 뭐 민주당을 대변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거의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높았고 지방선거에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압승을 민주당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 때는 이렇게 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라북도가 필요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에 외면했어요. 그것이 현대중공업 사태였고 군산 GM공장 사태였고 최근에 예타와 관련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고 최근에 그 제3금융 중심지 조성 부분들에서도 부산 정치권은 반발을 의식해서 예타를 미루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전북 지역 도민들에게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청와대발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민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는가, 내 자식이 취직이 조금 잘 되는가, 그다음에 음식점 하는 분들 손님이 더 많아졌는가, 택시 기사 분들의 손님이 많아졌는가, 이런 어떤 자기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져서 불만들이 바로 속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제 정당들 속에서 우리 뭐 정의당은 뭐 조금 다르죠. 결이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큰 어떤 진보 세력으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다양한 정파들 속에서의 심판이나 판단들은 또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해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더 붙일게요. 제가 짧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분석이 한번 다를 수 있으니까요. 평화당이 사실 호남에서 위상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당의 역할이 굉장히 있었고 실제로 많은 우리 때로는 견제, 때로는 협조 이런 차원에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호남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평화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아마 호남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당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의 기류가 앞으로 그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각 정당이 국민의 특히 호남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의원분께서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다고 제가 여기고 이경재 의원 또 염경석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30초 정도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호 의원이 분석한 거는 거의 뭐 전통적인 과거 어떤 분석 방식이고요. 동의를 저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정치는 유권자들이 추동을 하는 정치고 또 성과 결과물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게 전라북도 현실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부터 좀 각성을 하고 예컨대 뭐 낡은 어떤 그런 제도에 갇혀 있는 선거제도 추동을 시키고 민주당이 나서서 하고 또 그동안에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와서 얘기했던 거 또 공약을 내걸었던 것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착시 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의 어떤 존재감도 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계획까지 많이 있어요. 또 전국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 리더십을 갖고 뭔가 밀당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뭔가 좀 추스르는 어떤 작업이 없다 온다면 내년 총선에도 또 다른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염경석 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기 개편의 가능성 항상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합 집산은 더 많아질 것인가 적어질 것인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지 뭐 이당 같다 저당 같다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내년 총선 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남북 관계나 뭐 경제 상태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은 치겠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는 호남 민심은 항상 존재해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정치,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에도 많은 사랑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정치권의 변화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 또 전라북도의 미래 또 내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